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2부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만나보는 금요일의 초대석 시간인데요. 자, 최근 몇 년 사이 웹소설 대중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고 또 너그럽게 주머니를 여는 이른바 킬러 콘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으로는 평생 먹고 살 수 없는 요즘 시대이다 보니까 제2의 직업으로 웹소설 작가에 도전하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분들 정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현업 작가분과 함께 현실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웹소설 하면 이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웹소설 작가 정문희 씨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문희 작가님 지금 일어나서 고개 숙여 인사하실 뻔했는데 로맨스 장르 웹소설은 정문희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팬이 많은 작가세요. 우리 청취자들 중에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본인 소개도 부탁드리고 또 어떤 작품이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17년부터 16년부터 로맨스 판타지 장르를 쓰고 있는 웹소설 작가 정문입니다. 여러 작품을 썼는데요. 최근에는 시한부 황후의 나쁜 짓, 완결 후 에반젤린 그런 식으로 로맨스 판타지 장르를 좀 많이 썼고요. 2020년에 신춘문예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고 웃기는 작가 빵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소개를 로맨스 장르의 정문이다 이런 얘기 전혀 들어본 적 없고요. 로맨스 장르 웹소설 작가 중에 인터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정문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문희 작가님 이 작품을 왜 언급 안 하셨습니까? 쇠자빈의 발칙한 비밀. 예. 훌륭한 작품이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웹소설 바로 정문희 작가님이 쓰신 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웹소설이 정말 인기가 많고요. 이게 지하철, 버스 보면 휴대전화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유가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웹소설이라는 장르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어요. 로맨스나 스릴러나 판타지나 그런 건 대여점에서 많이 읽곤 했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대중들이 접하게 되는 매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 스마트폰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스마트폰에서 뭔가 읽을 거리, 즐길 거리를 찾다 보니까 웹소설이나 유튜브나 그런 쪽으로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소설이 인기를 많이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휴대전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작가로서 느끼기에 웹소설 정말 인기 많다. 나 인기 많다. 이런 거 느껴지십니까? 인기 많은 거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인세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을 하게 해주는데요. 그보다는 플랫폼들이 웹소설을 유통하는 플랫폼들이 대형 플랫폼들이 있어요.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나 리디북스나 문피아나 이렇게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그 각 플랫폼에서 매주 런칭하는 작품 수가 한 2, 3년 전에 비해서도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독자분들도 많이 는 게 느껴지지만 이 웹소설을 쓰겠다고 이 장르로 들어오셔서 작품을 발표하시는 작가 수가 엄청 늘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엄청 심해진 거죠. 우리 작가님이 이 뉴스브런치에 출연하신 것만 봐도 웹소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이 웹소설 작가로 유명하시긴 하지만 또 순문학으로 신촌문예에서 등단을 하신 소식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순문학 쓰시는 분들은 순문학만 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기로 웹소설 쓰게 되셨어요? 저는 순문학을 15년 전부터 계속 써오고 등단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등단을 못하고 실패를 많이 하고 그러던 와중에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됐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되고 그 뒤에 직장을 찾으려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0년 넘게 문장을 쓰고 소설을 만들고 그런 걸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년 이상 단련한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웹소설이란 장르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저는 운이 좋게 처음 쓴 작품으로 상을 수상하고 바로 전업작가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웹소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순문학과는 비교하기 좀 어려울 만큼 그렇게 유의미한 그런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 뭐 순문학과 웹소설 완전히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점은 비슷하고 어떤 점은 다르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비슷한 점은 아무래도 작가가 활자로 허구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그런 이야기라는 그 틀은 항상 똑같고요. 그거 말고는 비슷한 점을 찾기보다 다른 점을 찾기가 훨씬 더 쉬운데요. 사실 그 허구의 이야기를 독자가 읽는다라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다르거든요. 일단 우리가 읽고 쓰는 순문학은 다 종이책으로 돼 있잖아요. 요즘에 이북이나 이북 리더기로 책을 읽는 분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종이책을 기본으로 그거에 맞게끔 서비스가 되는데 웹소설은 독자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요구하는 그런 간격이나 띄어쓰기나 그런 호흡들에서부터 달라지고요. 그리고 캐릭터나 줄거리나 전체적으로 그런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순문학과 웹소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웹소설은 독자들이 바라는 재미를 얼마나 전달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르고요. 순문학 같은 경우에는 상업성을 신경 쓰시는 작가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작가의 작품의 완성도라든지 그런 예술성이 더 중요시되는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정문희 작가님 인터뷰 기사를 많이 찾아보니까 순문학은 클래식 그리고 웹소설은 팝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주셔서 귀에 쏙 들어오기도 하고 재미있는 표현 중에 이제 순문학은 고구마 웹소설은 사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구마도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그러다 가끔 사이다도 마시고 싶고 그런 걸 잘 비교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중들이 일부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웹소설 좀 가볍다 이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거는 재밌게 가볍게 빠르게 읽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저도 웹소설을 쓰기 전에 웹소설 너무 너무 이래서 나는 못 읽겠어. 나는 못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요. 근데 그게 웹소설 자체가 유치하고 가볍고 그런 게 아니라 독자들이 그렇게 단순하고 빠른 문장을 써야지 훨씬 읽기가 쉽고 가독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더 많은 독자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웹소설 작가들이 그런 문장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웹소설이 한창 붐업되고 많은 작가분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장르도 좀 다양해지면서 어떤 웹소설 같은 경우는 정말 문학작품 이상으로 철학을 담고 있는 작품도 있고 그래서 독자분들이 작품에서 원하는 수준도 되게 높아져서 예전과는 확실히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 밀도가 높고 예술성으로 또 뒤지지 않는 작품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드라마 신드롬을 읽힌 재벌집 막내 아들 이 원작이 이제 거의 국민 웹소설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를 많고 또 이게 장르를 불문하고 요즘 웹소설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고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인기 있는 웹소설에는 분명히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웹소설 써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좀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저도 그 힌트를 알아서 정말 훌륭한 작품을 써야 되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메가히트를 치는 작품들 그리고 다른 저작물로 드라마되거나 뮤지컬화 되거나 영화화 되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 이래서 인기가 있겠구나 이런 정말 그런 걸 짚어주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 우리가 한 번쯤 시간을 되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은 사람들이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런 욕망들도 있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싶다. 이런 욕망도 있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난 거부가 되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야기로 굉장히 잘 녹여낸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히트한 작품들을 보면 지금의 아예 시대적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완전히 허구의 세계를 다루고도 있지만 현재 시점의 독자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재밌어하고 어떤 욕망을 가졌는지 잘 파악하는 작품들이 히트를 치고 그렇게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정문희 작가님들의 경쟁자분들이 귀를 쫑긋할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작가님 혹시 다른 작가분들의 웹소설 보십니까? 혹시 추천하실 작품이 있다면 어떤 저도 게? 다른 분들 작품을 정말 많이 보는데요. 그리고 보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독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트렌드를 파악하려면 웹소설 작가도 꾸준히 인풋하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그 작품을 엄청 좋아해서 되게 여러 번 읽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재혼황후나 나 혼자만 레벨업이나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재혼황후. 예. 제 주변의 분들도 많이 읽고 계신데 네. 그런데 이제 작가님께서 웹소설 작가 본업이다. 전업 작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좀 안정되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순문학을 하면서 문장 훈련을 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연습을 10년 이상 한 상태에서 거기서 웹소설이라는 그 작법을 새로 익히고 그 장르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장르를 쓰고 나서는 금방 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데뷔하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전업 작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이 됐는데 그냥 처음에 글쓰기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저처럼 첫 작품으로 그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여러 작품이 쌓였는데도 그 웹소설로만은 전업이 안 되는 그런 작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도대체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써야 웹소설 작가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본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 웹소설 쓰는데 시간을 들이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본인의 어떤 작업의 루틴? 꼭 반복하고 있는 어떤 일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루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작법서를 내다 보니까 웹소설 지망생분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작가만의 루틴을 만들어야지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작업을 무조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갖고 그 다음에 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날은 완전히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자기를 두드리는 시간만 4시간에서 6시간은 항상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최소 하루에 한 편, 한 달에 30편 이상을 해야지 전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좀 통용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체력도 중요하고 그 자기가 소설을 쓰면서 소모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 작품만 쓰고 작품을 그만 쓸 게 아니라면 꾸준히 계속 양질의 작품을 생산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루틴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작가님들은 꿈에서도 스토리를 짠다. 그러면 사실 자면서도 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저도 꿈에서 자기 전에 누워있을 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더 재밌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더 독자가 더 쫄깃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꿈에서도 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정말 작품의 집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구상을 하거나 차기작을 떠올리거나 그런 이야기의 얼개를 만들고 어떤 반전을 줄까 생각하는 건 늘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웹소설을 쓰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웹소설 돈 된다 이런 말이 조금 있어요. 쓰기만 하면 다 대박 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럼요.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웹소설이 돈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소문이 났고, 그래서 드라마를 쓰시던 분들, 저처럼 순문학을 쓰시던 분들, 아니면 방송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웹소설에 도전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돈이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2차 저작권으로 팔리고 재생산되는 작품도 많지만 웹소설 쪽에서는 저 같은 전업 작가가 진짜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제가 순문학도 썼지만 순문학 전업 작가는 진짜 10손가락 안에 들까 말까 할 정도로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존재하는데, 이 글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장르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고, 하나가 잘 되면은 굉장히 막 수백억 대 매출을 버는 그런 히트작들도 나오다 보니까, 아, 웹소설 돈 된다, 나도 한번 써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떠도는 말에 따르면 이렇게 순문학 작가분들이 수입이 부족할 경우에 부업으로, 그런데 본명 숨기고 웹소설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떠도는 말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순문학을 쓰는데 웹소설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시는 순문학 작가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지금 웹소설 작가로 활동 중이다가 이번에 어떤 모 신문사 신춘문예로 등단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뭐 본명을 숨긴다 이렇다기보다는 본명을 드러낼 기회가 거의 없고요. 저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매체에 나오는 작가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내가 순문학을 또 쓰고 웹소설도 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뿐이지, 그거를 일부러 숨긴다던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필명 자체가, 저는 정문이라는 필명을 웹소설에도 쓰고 순문학에서도 쓰는데, 다른 대부분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닉네임처럼 그런 레몬 개구리라든지 알파 타르트라든지 글 쓰는 기계라든지 그런 작가분들처럼 본명을 전혀 유치할 수 없는 필명을 쓰기 때문에 저 사람 숨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혀 숨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그럴 뿐이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문희 작가님께서 떨린다고 하셨는데 청취자들은 그렇게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8625번님의 의견. 작가님 얘기 듣고 있으니 소설에 빠져드는 것 같다. 어쩜 말씀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2년 전쯤에 쓰신 책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이 제목 자체가 솔깃합니다. 웹소설 써서 먹고 삽니다, 이런 책을 내셨는데, 그렇다면 웹소설 작가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익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웹소설 작가 돈 많이 버는데 대체 얼마나 벌길래 많이 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처음 현업이 들어갔을 때. 그런데 다른 작가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시는지 전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 중소기업 직장인 수준의 인세를 벌었고요. 그리고 점점점 연차가 쌓이는 것 마치 승진한 것처럼 연봉이 오르듯이 인세가 조금씩 늘어나서, 제일 그게 근데 어떤 작품을 발표했는지 그 작품마다 매출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큼이 평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평균 연봉보다 지금은 더 많이 벌고 있고요. 그래서 막 억대 막 이런 것도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이제 대박 났다,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 할 때는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럼요. 억대. 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굉장히 잘된 작품이 있긴 하지만 정말 놀랍도록 잘된 작품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이쪽 세계에서는 정말 놀랍도록 우리가 웹소설을 읽지 않는 독자분들도 어디선가 이름을 한번 들어본 것 같은 작품은 정말 수백억 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저희가 조금 껄끄러우실 수 있는 부분도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요즘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학생들이 나도 웹소설 작가 도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은 것으로 보여요. 뭐 재밌다,
또 돈도 잘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대학 교수님이 아예 웹소설 작가로 이제 전향을 하신 경우도 있고 의사를 하시다가 웹소설 발표했는데 맞아요. 이게 내 적성이다라고 해서 의사의 길을 접고 또 웹소설 작가로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부업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두 번째 직업으로 고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만하다고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솔직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쪽을 써보고 싶다.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지망생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일단 많은 다양한 작가들이 들어와서 작품을 쓰고 그러면은 더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고 더 좋고 다양한 작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웹소설 시장 자체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익적으로도 부업이나 아니면 요즘에 엔잡러가 유행이잖아요. 한 가지 작업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활비를 벌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을 때 내가 제2의 인생을 꿈꾸면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대신 조언드리고 싶은 건 도전하는 건 너무 간단하고 웹소설을 쓰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웹소설 작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사실 방법적으로는 굉장히 쉬운데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내가 직업이 유의미한 직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꾸준함이 있느냐.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쓰고 막 악플도 달리고 계약도 안 되고 투고에서 떨어지고 공모전에서 떨어지고 그런 걸 견디면서도 계속 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속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방송하다가 이렇게 댓글 살짝 보거든요. 칭찬 댓글이 있으면 기분 좋지만 또 안 좋은 것 있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웹 콘텐츠 독자들의 안목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예리한 댓글도 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칭찬 받으실 때야 좋으시겠지만 부정적인 댓글 보실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실 수도 있고 뭐 따끔한 지적 받아들일 때도 있겠지만 무턱대고 공격하는 댓글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댓글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거나 혹은 어떻게 털어내시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은 이제 웹툰 작가 데뷔하시는 분들, 웹소설 작가 데뷔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약간 속물적인 대답일 수도 있는데 웹소설을 런칭을 하고 댓글이 많이 달리면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이 작품이 잘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악플도 그런 것도 기분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려고 애쓰고는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이 댓글을 읽자마자 바로 작품을 수정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요즘에는 쓰지 않지만 지금만 돼도 감수성이 많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그냥 쓰던 미망인이라든지 처녀작이라든지 뭐 벙어리 장갑, 뭐 안진뱅이라든지 그런 단어들을 독자들이 더 작가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그걸 캐치해 주시고 이런 게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수정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댓글을 보고 바로바로 파일을 수정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신공격성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비방 같은 댓글을 봤을 때는 저분이 마음이 좀 안 좋으시구나. 그래서 이런 데까지 댓글을 남기실 정도로 마음이 안 좋으시구나. 안타깝다.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를 생각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지? 막 이래서 내 작품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라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손모아 장갑 이런 표현 쓰고 또 이제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용어 많이 안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웹툰 한동안 불법 복제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웹소설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때 웹소설 쪽은 어떻게 보면 약간 호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웹소설로 유입되는 독자분들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독자 수가 약간 줄어든 거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매출이 안 나오는 게 불법 복제 사이트나 불법 유통 사이트에서 그 작가들의 작품을 그렇게 공유하는 그런 게 많고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출판사나 플랫폼 쪽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드물고 그래서 작가들이 피해를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플랫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플랫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작가분들이 잘 모르거나 혹은 플랫폼이 그 힘을 악용해서 계약이 좀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 계약도 참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작가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아니면 또 초보 작가들을 위해서 이런 점 꼭 확인해라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그런 계약상 불이익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 계약서가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표준 계약서라는 게 웹소설 쪽에서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출판사에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 맞게 그거를 변경을 하고 대부분 플랫폼이랑 작가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에이전시나 출판사를 끼고 런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작가는 출판사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인쇄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표지를 만드는데 디자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가장 좀 초보 작가분들이 계약할 때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 인쇄를 받거나 그럴 때 이게 작품에 대한 선인세인지 아니면 작가에 대한 선인세인지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A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으로 선인세를 1,000만 원 받은 게 아니라 이 1,000만 원을 수익을 내지 못하면 다음 작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웹소설 작가로서 더 이루고 싶은 부분 있으신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웹소설은 제가 아직 이룬 게 별로 없고 그냥 이름만 좀 알려졌을 뿐인데 그래서 좀 이름이 정말 알려진 이름만큼 유의미한 수익을 거두는 그런 대박작을 쓰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고요. 지금 제가 에세이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문학과 웹소설과 에세이와 여러 장르에서 기억되고 재밌는 이야기를 생산하는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금요일 초대석 오늘은 정문희 웹소설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오늘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정용실 아나운서 대신 진행을 맡은 저는 전예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 경제, 여러분의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드립니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